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요즘 국산 무기가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고기동 차량이나 장윤식 장갑차, K9 자주포처럼 민소형 기술에서 발전한 무기용뿐만 아니라 한국 육군에서 대량으로 사용된 무기까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의 끝판왕, 전투기까지 해외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첨단 전자기술에 그 기반을 두고 점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툭하면 쏘아대면서 우리의 심기를 긁어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무 미사일 체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사일의 보유수, 명중률은 한국의 무기체제가 북한군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사람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엔지니어링적인 역량이 필요한 유지보수 능력은 북한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죠. 수시로 서해안에서 동해로 북한이 쏘아대서 그 지명도가 높을 뿐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을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만이 아닌 다른 주변국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탄도탄을 오히려 줄여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니까요. 요 근래 한국의 SLBM 보유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북한처럼 요란한 발사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죠. 거기다 타이밍 맞게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도산 안창호급의 취역도 이 시기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전 잠수함에서 없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어 신형 현무 SLBM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신형 SLBM은 현무 4-4로 명명되어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 걸로 보여요. 신형 현무2부터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서 사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명중률은 기가 막힌 수준이었던 만큼 신형 현무 4-4는 그 명중률 반경 크기는 거의 미터 단위일 걸로 기대돼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대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특성상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SLBM의 발사 단계는 단순한 개요조차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비밀에 쌓여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SLBM의 발사 단계는 잠수함이 발사 가능한 심도로 부상하는 1단계, 발사관에서 고온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사출하는 2단계, 이때 고압 공기를 발생시켜 탄도미사일을 밀어내면서 발사관 바로 위로 막고 있던 커버를 폭발 케이블로 폭발시켜 발사관을 엽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한 추진력은 단순히 미사일을 잠수함 밖으로 밀어내는 것에 더해서 미사일을 해수면 위로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시킬 정도의 추력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야 3단계 추진체 점화가 발생할 수 있죠. 이 말은 지상처럼 고정된 위치가 아닌 해상에서 잠수 중인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반작용을 버티면서 그 미사일이 수면 위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추진력을 동시에 생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사일이 무거운 경우 잠수 중에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 후에 잠수함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폭약이나 고온의 분사 시스템이 아닌 압축 공기 등을 사용하는 콜드런치라는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도 제약사항이죠. 이런 기술이 쉽지 않기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는 SLBM이 한 단계 더 높은 기술 수준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이제 해수면 위로 튀어올라온 탄도 발사체는 자체 추진체를 점화해서 비행을 시작하는 3단계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조준점을 향해 이동하는 4단계 비행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원래 잠수함 발사 SLBM은 발사 플랫폼의 특성상 명중률이 높지 않고 지상 발사 미사일 대비 그 파괴력이 높지 않아서 전략 목표에 대한 타격이기보다는 보복 공격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GPS나 발전된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그 명중률이 크게 향상된 걸로 보여요.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조, 운영, 발사, 조준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이런 기술을 국산했다니 놀랍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비싼 돈을 들여 만드는 무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이 이번에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전의 7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핵 보유국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현대적인 SLBM의 시작인 미국의 레귤러스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도 최초 목적은 핵 투발이었죠. 그 미사일이 개발되어 기능이 향상된 것이 현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린 핵이 없어요. 현무 미사일이 아무리 잘 맞는다고 해도 도산 안창호급 함에 탑재된 6기의 수직 발사관의 미사일은 전쟁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바다에 꼭꼭 숨겨놓아도 그걸 적국이 못 찾는다고 해도 거기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전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 보유국의 경우 적대 세력의 침공으로 패배가 가까울 경우 숨겨놓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에 핵이 탑재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미사일이 적성국의 본토에 단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기에 자국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재래식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의 경우 6개의 미사일 정도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실패한다고 해도 그야말로 군사적인 용어로 콜레테럴 데미지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변국들 침공에 대한 억지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이 해제된 상황에서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역시도 그 타격거리 안에 들어가죠. 이미 파악된 한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고 해도 한국의 미사일 배치 규모가 매우 크고 넓어서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대한민국 남부에 배치된 미사일이 북한 전역과 중국 전역을, 그리고 한반도 중부에 배치된 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이런 미사일을 현실적으로 무력화시키려면 핵공격 수준의 공격이 필요한데, 도산 안창호급에 탑재된 연안문발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이 그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잠수함이 원역으로 나아가 수행할 작전이 필요한데 당장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그 작전 능력도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주적인 북한, 향후 잠재적인 적성국일 수 있는 중국과 일본 모두 현재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모든 지역을 타격 범위로 놓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SLBM을 왜 개발해서 운영 중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핵무기가 단 한 발만 있다면 잠수함 탑재 미사일 중에 단 한 발만 핵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어도 그 억제력은 강력할 거예요. 하지만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잠수함 내수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보수, 관리 비용 자체가 기존 미사일 대비 높은 비용일까지 자명한 재래식 미사일 탄두의 운영은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나 주변국들의 안보 상황에 대한 자극 면에서 그리 현명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에서 이전에 7개국밖에 가지지 못한 기술은 그 기술이 어렵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술이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